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제가 역대급 복수를 한 일이 생겨서 이렇게 용기를 내어 사연을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한 3년 정도 된 일인데 아마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어요. 저에게는 남편이 있습니다. 그 남편은 저와 대학 동기로 오랜 시간 연애를 하고 결혼하게 되었어요. 왜 연애 때 콩깍지가 쓰이면 뭘 하든 다 사랑스러워 보이고 단점도 장점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정말 제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최고의 남자라고 생각하고 연애를 했습니다. 이 남자가 아니라면 난 어디에서도 이렇게 좋고 잘난 남자를 만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저는 그때 기초생활수급자라 나라에서 다달이 돈을 받으면서 하루를 힘겹게 사는 하루살이 같은 존재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에 대한 자신감도 떨어진 상태이고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갈피를 못 잡는 그냥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남자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지 못하고 결혼을 성급하게 하고 만 거죠. 이 남자가 나에 대한 콩깍지가 벗겨지면 나를 곧 버리진 않을까 좀 그런 게 무서웠습니다. 하루빨리 남자를 꽉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 남자는 그때도 저를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반대가 심해도 단식까지 하면서 저희 결혼을 추진했어요. 그 남자는 저에게 자기야, 나만 믿어. 우리 집안이 자기를 반대해도 난 지구 끝까지 평생 자기를 사랑할 거야. 이런 달콤한 말로 흔들리는 제 마음을 잡아주었죠. 실제로 시댁에서는 저희 집안을 보고 아니, 기초생활 수급자로 나랏돈 받아먹는 애랑 너는 왜 결혼을 하니? 우리 집안이 나랏돈 받아먹는 애랑 왜 결혼을 하냐고. 우리 집안이 매년 내는 세금이 얼마나 대단하게 많은데 넌 그것도 모르고 그런 애를 만나니? 우리랑 비슷한 세금 내는 애랑 결혼을 해야지. 이게 뭐 하는 거냐? 장난 아니? 하면서 막 나무랐습니다. 사실 제가 어렵게 큰 건 맞거든요. 아버지가 저 3살 때 공사 현장에서 돌아가시고 그때부터 집안의 가장이 되어버린 어머니는 건물 청소를 하시면서 저를 키웠습니다. 여름에는 그 찜통에도 2평도 채 안 되는 곳에서 김치에 밥을 먹었고 겨울엔 손이 부르터도 찬물에 걸레를 빨면서 그렇게 돈을 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을 벗어나긴 힘들더라고요. 가방끈이 짧아서 청소 외에는 딱히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엄마는 항상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든 기술을 배우든가 공부를 많이 해서 사람들이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지만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나이가 들어서도 자존심 구기지 않고 떳떳하게 살 수 있다. 저는 그런 엄마의 말을 평생 듣고 살아왔고 어떻게든 가난을 벗어나겠다고 다짐해서 회계 쪽으로 갔어요. 돈을 다루는 일을 해야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참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공부하는 과의 전공을 살리려면 석사, 박사 과정을 둘 다 해야 하는데 제 주머니 사정으로 그게 어디 쉽나요? 기초생활수급자인데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알겠다고 눈물을 머금고 대학을 졸업해서 그저 그런 기업에 취업을 했고 가난을 탈출하고 싶어서 집에 돈이 좀 있는 남친의 집안에 시집을 가려고 길을 쓴 거예요. 하여튼 어리석었던 저는 그렇게 저를 무시하고 찬밥만 주는 시댁의 사람이 되고야 말았죠. 시댁이 저에게 대하는 태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아직도 그날이 새록새록하네요. 저와 저희 엄마 그리고 시댁이 처음 만나는 상견례 장소에서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희 엄마가 청소일만 하니까 어디서 옷 사입기 힘들잖아요. 청소일하면 락스도 튀고 이런저런 오염물질이 옷에 묻을 수도 있으니까 비싼 옷을 잘 안 입었거든요. 그날도 그나마 가지고 있는 옷 중에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갔는데 어머님이 저희 엄마를 보고 딱 하는 말이 어머, 이거 구찌 짝퉁 옷인데 나 이거 진품 옷 샀는데 아무리 그래도 내 앞에서 짝퉁을 입고 오면 안 되지. 내가 명품 박사인데. 사돈, 아무리 그래도 예의는 지키세요. 정말 짝퉁 입고 다니는 사람 제일 싫어. 그냥 시장에서 옷 메이커 없는 거 입고 다니는 게 훨씬 낫지. 안 그래요? 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엄마는 그저 뻘쭘하고 자존심 상하는 줄도 모르고 알겠다고 하면서 진땀을 삐질 닦으며 아이고 제가 청소일만 하고 세상 일을 잘 몰라서
이게 짝퉁인지 진품인지 메이커인지 잘 모릅니다. 그저 10여 년 전에 친구가 생일 선물로 좋은 옷이라고 선물을 줘서 그저 귀한 줄 알고 잘 안 입거나 몇 번 입은 건데 오늘같이 귀한 날 입고 나온 거죠. 너무 그러지 마셔요. 좋은 날인데요. 하면서 웃어 넘기셨습니다. 딸 입장에서는 솔직히 엄청 속상하죠. 그냥 여기서 결혼을 물을까 싶고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남편 될 사람이 다행히 분위기를 잘 풀어서 막판에는 어머님도 저희 엄마를 좋게 봐주시고 그래서 그날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혼식 날 식이 다 끝나고 돈 계산하러 들어갔을 때 시모가 저희 엄마에게 대뜸 우리 집안 축의금은 거물 손님들이 많아서 정말 축의금이 많은데 어디 청소하는 어머니 쪽 인맥은 흐릿해가지 않아 다들 5만 원씩 했을 것 같아요. 어, 와 이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 어쩌나? 하면서 너무 상식에서 벗어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어머니 이건 저희 집안을 대놓고 무시하시는 거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저희 엄마 직업은 평범해도 인성과 마음씨는 평범하지 않아서 주변의 사람들이 드글거려요. 이 좋은 날에 또 저와 엄마의 마음을 상하게 하시고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면서 제가 드레스를 입고 눈물을 흘리려고 하니까 아버님이 대신해서 미안하다고 우리 아내가 아까 손님들이랑 한잔하면서 취기가 올라서 할 말 못할 말 못 가린 것 같다고 하시고 저는 표정이 완전 썩어서 신혼여행을 울면서 갔어요. 그때부터 시작되었죠. 시댁에서 저의 찬밥 신세 인생이요. 신혼집을 처음에 시댁에서 해주겠다고 하다가 2년만 자기네 집에 들어서 살면 이 집을 저희 명의로 해줄 거고 곧 자기네들은 시골로 내려가서 살 거라는 말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신혼 2년을 어머님과 아버님 댁에서 강제로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불편한지 몰랐어요. 형님은 직업도 전문직에다가 또 집안도 좋으셔서 더더욱 저랑 비교가 되었고 남편도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점점 저에 대한 헌신은 사라지고 마마보이 남자로 돌아갔어요. 어머님은 고기 반찬이 있으면 제 쪽 말고 남편 쪽으로 갖다 놓았죠. 솔직히 말하면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충분히 저도 자식한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제가 그 고기 반찬을 먹으려고 하면 젓가락으로 밥상을 쾅쾅 치면서 언제까지 고기만 먹을 거니? 샐러드라도 좀 먹어라, 어? 하면서 저를 무안줬습니다. 저는 고기를 한 점도 안 먹었는데 남편은 고기를 10점 넘게 먹었는데도 저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남편은 제 속도 모르고 이거 고기 다 내 거야. 난 어릴 때부터 우리 엄마가 나한테 주는 고기는 100% 내가 다 먹어서 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로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제 앞날이 까마득했어요. 이런 남자랑 계속 살아야 하나 싶었죠.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먹다 남은 LA 갈비뼈를 가지고 그걸 씻어서 어머님이 저에게 갈비탕이라고 끓여주신 겁니다. 이게 솔직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뼈에 붙은 고기 살점 몇 조각에 나머지는 싹 다 뼈, 그리고 밍숭맹숭한 이미 영양가 쪽 빨아먹은 갈비뼈를 가지고 갈비탕을 끓여봤자 그게 무슨 맛이 나겠어요. 그냥 찝찝한 양념갈비 맛만 나고 그리고 이미 그 갈비뼈는 남편이 한번 싹 다 뜯어 먹은 건데요. 그걸 처음에 본 순간 너무나 인간적으로 무시를 당하는 느낌이라서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집을 나가버렸어요. 편지를 써서 난 더 이상 이런 집에서 살지 못한다. 아무리 나를 무시한다고 해도 사람 대접은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나랑 이혼하고 싶지 않으면 나가서 살자. 더 이상 어머님이랑 나 이렇게 신경전하면서 살 수는 없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어머님은 벙쪄서 어버버했고 제가 밖에 나가서 열흘 동안 안 들어오니까 그제서야 전화를 걸어서 미안하다고 들어와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고 하면서 저를 설득했어요. 그렇게 저는 결국 시댁에서 시집살이를 그만두고 남편과 출가를 해서 작은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시댁의 품에서 벗어나니까 이제는 남편이 문제더라고요. 마마보이 기질이 어디 가지 않는 우리 남편은 저와 결혼 생활하는 중에 그렇게 무슨 막내 아들도 안 할 짓거리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회사 갔다 와서 피곤하면 발을 씻겨줘야 하고
아침마다 항상 새로운 밥이랑 해놨던 반찬 말고 새로운 반찬을 줘야 한다고 호통을 치는 거였죠. 처음에는 좋게 좋게 부탁하듯이 말하길래 알겠다고 하고 들어줬더니 나중에 가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저도 맞벌이 하는 입장이라서 안 되겠다 해서 집안에 파업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저에게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너같이 가난한 애 받아줘서 우리 집안처럼 잘 살고 부잣집 며느리로 만들어줬더니 뭐 하는 거냐? 솔직히 너 정도 집안이면 그 어느 곳에서도 너 받아주지 않잖아.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빨리 나한테 말해라. 아침 음식 한다고. 안 그러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이 니네 엄마 직업이 쪽팔려서 엄마 친구들이 우리 엄마한테 며느리 집안은 뭐 하는 집안이냐고 물어볼 때마다 창피해서 고개를 숙인다고 하더라. 이게 말이 되는 일이니? 어이가 없어서 너랑 결혼한 내가 바보지. 내가 바보야. 하면서 저에게 욕을 하는 겁니다. 정말 어이상실이었죠. 저만 욕한 게 아니라 저희 엄마까지 들먹이면서 욕하고 어머님이 저희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알게 되었으니까요. 저는 이렇게 살다가 난 진짜 이 집안의 노예가 되겠다 싶어서 그냥 입을 싹 닫았습니다. 저희 사이는 파국으로 치닫고 남편 집안 쪽에서 이혼을 강력하게 반대해서 거의 쇼윈도 부부처럼 살았어요. 좀 배워야지, 내가 능력이 있어야지 이 집안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 전공을 살리려고 석박사 과정을 밟게 되었습니다. 회계 쪽이랑 금융 관련 쪽의 흐름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시간이었어요. 일은 힘들지만 박사 과정만 마치면 분명히 내 앞에 떨어지는 게 있을 거고 그때쯤이면 능력도 좋을 것이니까 그때 이혼 소장을 날려버리자라는 신념으로 버티고 또 버틴 거죠. 솔직히 말하면 하루하루가 정말 힘들었어요. 남편이랑 사이도 안 좋고 더군다나 저는 친정에 기댈 수가 없으니까 제가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형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앞날들이 막막했는데 그때 갑자기 그렇게 힘겹고 어두운 터널을 걷고 있는 저에게 아주 극적인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었어요. 남편이 저 몰래 2명의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1명이 아니라 2명이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결혼 사실을 쏙 숨기고 띠동갑인 어느 여대생과 사귀고 있었던 거였어요. 갑자기 남편의 핸드폰에 지연이라는 이름의 카톡이 딱 뜨더군요. 오빠, 텔레그램 좀 보라고요. 텔레그램은 수신자, 발신자를 추적할 수 없는 러시아에서 만든 메신저 프로그램이에요. 보통 숨겨야 할 일이 있는 불륜 남녀들이 범죄에 쓰이는 통신 어플입니다. 뭔가 쎄한 느낌을 받은 저는 바로 남편이 샤워를 하고 있을 때 핸드폰 어플을 뒤지게 되었고 거기서 텔레그램을 발견했어요. 거기에 2명의 여성과 달콤한 이야기를 나누는 게 보였죠. 그런데 웃긴 게 월급쟁이 남편 집안에 돈이 많긴 해도 실제로 현금은 별로 없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돈이 어디서 난 것인지 그 여자들한테 샤넬이랑 디올 같은 500만 원이 훌쩍 넘는 그런 가방들을 10개 넘게 뿌린 겁니다.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요. 일반인이 그렇게 비싼 가방을 10개를 어떻게 사고 그거를 무슨 껌 부리듯이 불륜하는 여자들한테 준다는 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하면 할수록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점점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자 나 몰래 뭔가를 하고 있구나. 내가 모르는 뭔가가 이 남자한테 있구나. 이거 정말로 큰일 났다 하고요. 그때부터 저는 남편의 뒤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불륜은 둘째치고 이렇게 돈을 흥청망청 쓰는 행방을 알아야 했어요. 제가 아무래도 전공이 금융이다 보니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일이고 박사과정 끝나면 은행권이나 정부 자금 추적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는 걸 고려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자는 사이에 통장이나 이런 것들을 싹 다 뒤지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 돈의 출처를 찾아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몰랐던 남편의 돈의 출처를 알게 되었어요. 아직도 생각하면 손이 덜덜 떨리는데요. 제가 모르는 남편의 통장에 500억 원이 넘는 돈이 있었던 겁니다. 10차례가 넘게 나눠서 들어온 돈이었고 전부 다 해외를 거쳐서 들어오거나 차명 계좌 같은 걸로 들어온 것이었어요. 저는 이게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고
이거 잘만 하면 남편에게 잊을 수 없는 엄청난 복수를 할 수 있겠다 생각한 거죠. 그동안 나를 개무시하고 시댁을 동원해서 날 사람 취급도 안 했는데 이제는 내가 당신들을 사람 취급 안 하게 해준다고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이 돈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야 하고 신고를 했을 때 그대로 찾을 수 있게 행방을 전부 다 아는 게 포인트였어요. 남편의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 그리고 인증을 통해서 저는 남편이 그동안 스위스 은행에 수천만 원을 꾸준히 보내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뭔가 범죄에 연루되어서 이렇게 큰 돈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걸로 20대 여자들을 현혹해서 만나고 있는 거라고 저는 확신을 했죠. 500억 원이라는 거금의 출처는 어디서 이걸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고민을 하던 중에 저는 결국 지도 교수님에게 이 모든 것을 털어놓게 되었고 지도 교수님은 이거 보통 일이 아니라고 이번에 횡령 사건 중에 차명 계좌로 사라진 돈이라고 추정되는 수백억 원 상당의 돈을 찾는 수사가 시작되었는데 이 사건이 당신 남편 일이랑 관련이 되어 있는지 봐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뭔가 큰 사건에 깊숙이 관여되어 있는 게 맞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 몰래 시댁에 가서 그 장롱 안에 있는 아버님 사업 관련 서류를 싹 다 복사했고 도대체 시댁이 어떤 일을 하길래 이렇게 돈이 많은 것인지 알아보게 되었죠. 그 과정에서 제가 엄청난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항상 해외에 자주 나갈 일이 많으셨어요. 주로 필리핀이나 동남아에 가셨거든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아버님은 그 나라에서 통신 관련 사업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통신 사업이 아니라 사기꾼 조직들한테 통신 관련 추적을 방해하게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일을 하신 겁니다. 흔히들 들으시는 보이스피싱 그리고 각종 해외에서 일어나는 인터넷 범죄 이런 조직들을 아버님이 뒤에서 봐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슨 일을 하시는지 자세히 설명은 안 하시고 숨기곤 하셨던 거죠. 저는 대충 가닥이 잡혔습니다. 남편의 통장에 들어가 있는 돈은 아버님이 그 조직을 이용해 번 불법적인 돈이고 거기서 자기가 아는 회사에 돈을 횡령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이곳저곳 여러 번 옮긴 다음에 세탁을 한 거구나. 그래서 남편이 스위스로 돈을 계속 보낸 다음에 다른 사람 명의로 한국에 들여오고 이걸 원화로 바꿔서 자기 통장에 넣어둔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돈이 남의 눈에서 피땀 흘리게 해서 번 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시댁이 악랄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정말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범죄로 돈을 버는 건 정말로 아니잖아요. 그것도 한두 푼이 아니고 이게 얼마나 큰 돈인데요. 저는 결국에 이건 절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시댁에 갔습니다. 그리고 딱 말했어요. 저요,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지금이라도 자수하시고 횡령하고 범죄로 번 돈은 전부 다 환수당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더럽게 번 돈으로 그동안 저와 엄마를 그렇게 무시한 거였어요. 차라리 청소일같이 노동해서 번 돈이 훨씬 더 깔끔하고 떳떳하네요. 나 참 아무리 해도 그렇지 이런 식으로 돈 버는 사람들은 태어나서 정말 처음 봤습니다. 부잣집에 시집가서 콩고물이라도 받아먹어야지 생각한 제가 너무나 바보 같고 한심하고 미련스러웠네요. 제가 신고할까요? 아니면 먼저 경찰에 가서 자수하실래요? 빨리 결정하세요. 저도 인내심이 그리 큰 편은 아니라서요. 오랜 시간 기다려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시댁은 깜짝 놀라더니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네가 오해를 해도 너무나도 단단히 오해를 한 것 같다고 우리 집안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면서 해명을 하더라고요. 저는 더더욱 어이가 없었죠. 아니긴 뭐가 아니야 맞는데 하면서 혀를 끌끌 찾고 경찰서에 전화하는 신용을 하니까 저를 그렇게 무시했던 시모가 무릎을 꿇고는 제발 비밀로 해달라고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더라고요. 양념게장 먹다 남은 그 껍질로 아깝다고 저한테 매운 꽃게찌개 끓여주시고 지 아들이 먹다 남은 살이 조금 붙어있는 갈비를 가지고 탕을 끓여주면서 그렇게 생색을 내던 사람이 이제 와서 약점을 잡히니 비굴하게 싹싹 비는 모습이 너무나도 보기 싫었습니다. 무슨 세상에 이렇게 소름 돋게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었어요. 저는 하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빨리 자수해서 벌 받고 오시라고 했죠. 그러자 아버님은 네가 뭔데 우리 집 일에 관여를 해서 풍비박살을 내려고 하냐고 아주 여자 한 명 집안에 잘못 들여더니 집안 뿌리가 흔들리게 생겼다고 하면서 제 뺨을 때리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순간 직감적으로 바로 아버님의 손을 피했고 하마터면 맞을 뻔한 저는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에 바로 시댁을 나왔습니다. 아버님은 끝까지 저에게 욕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입을 열면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고 하면서 쫓아왔죠. 그 모습을 보니까 더욱더 고소를 해버리고 싶더라고요. 결국 전 지도 교수님과 함께 아는 형사님을 통해서 이번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고 고소하고 고발할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결국 세상에 이 일이 알려지게 되었어요. 시가가 횡령으로 차명 계좌에 빼돌린 돈을 며느리가 금융 추적해서 알아냈고 사법당국에 고발했다는 이야기가요. 뉴스에 짤막하게 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렇게 저의 제보로 수사가 진행되었고 바로 시댁 식구들은 전부 다 도주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구속이 되었어요. 저는 그 동시에 바로 이혼 소장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그 상간녀라고 해야 하나요? 불륜녀들한테 텔레그램으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지금 뉴스 검색하면 니네가 돈 보고 만난 남자의 실체가 나올 거라고. 네가 그 남자가 결혼한 것을 안 상태에서 불륜을 하면 내가 니네들 상간녀 소송할 텐데 너네도 그게 아니니까 이번엔 그냥 넘어갈 거라고 확실히 알아두라고 하면서 호통을 쳤습니다. 그 아이들도 어리니까 그저 남편의 겉이 화려한 모습을 보고 해볼래 해서 넘어가게 된 것이겠죠. 가방 몇 개 사주고 총각 행세하니까 백마탄 왕자님처럼 보인 거고 그렇게 놀아난 거였습니다. 그 아이들이 불쌍하면서 한편으론 밉기도 했어요. 하여튼 그 상간녀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남편이 저 몰래 벌이는 일들을 알지 못했을 거고 박사과정이 끝나갈 때까지 입 꾹 닫고 참으면서 살다가 화병이 났을 수도 있었겠죠. 하여튼 그렇게 고발당한 남편과 아버님은 직접적인 범죄 연루로 인해서 징역형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그렇게 형이 센 게 아니라는 것을요. 50억 원 이상의 횡령이나 범죄 수익이 발생했을 때 특검법이라고 해서 최소 5년에서 무기징역까지 가능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만족할 만큼의 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웃긴 게 그들은 감방에 있으면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저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기네들이 감옥에서 나가면 며느리인 너부터 복수할 거라고 절대로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요. 저는 그걸 보면서 코웃음만 쳤습니다. 그리고 말해줬어요. 과연 내가 위험할지 당신들이 위험할지는 두고 보자고. 지금 당신들 때문에 피해본 피해자들이 당신들 형기 끝나면 복수할 생각하느라 온몸을 부르르 떨고 있고 잠을 잘 수가 없다고 똑똑히 생각하고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입도 뻥끗 못하더라고요. 돈 관련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이 전보다 예민하고 막 일을 드러내고 공격하니까 자기네들도 출소하고 나면 피해자들한테 보복당할 수 있다는 마음에 안절부절 못하게 된 것이죠. 하여튼 그렇게 전 남편과 시아버지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일부 돈을 제외한 대부분의 돈이 환수가 가능하게 되었죠. 제가 석사, 박사 과정 때 배운 지식과 또 스위스 은행으로 흘러갔던 돈에 대한 추적을 끝까지 하고 남편이 사람들 몰래 범죄 수익금 숨기려고 공범들과 나눈 모든 대화들을 제가 확보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일부 사람들은 저에게 덕분에 정말로 감사하다고 말을 할 정도였어요. 제가 큰일을 한 것은 아닌데 그래도 도움이 되어서 뿌듯했죠. 이 덕분인지 지도 교수님이 저에게 정말로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인재이고 추적 관련한 일도 너무나 월등하게 현직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잘하는 것 같다고 칭찬하시면서 저런만 하면 바로 억대의 연봉을 받을 수 있는 회사와 연결시켜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제 인생의 고민이었던 취업이라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늘을 날아갈 것처럼 정말로 기쁘더라고요. 엄마도 이 사실을 알고 정말 좋아하셨는데 제가 워낙에 큰일을 했다 보니까 신변에 이상이 생길까봐 걱정이 많으세요. 저는 그래서 나 진짜 아무도 나 못 건드려. 전 남편과 전 시아버님은 입만 살고 워낙에 겁이 많아서 출소해도 절대 나 못 건드려. 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그래도 우리 딸이 가방끈 길게 공부를 해서
이렇게 수천 명의 피해자들이 다시 돈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고 그 더러운 돈을 추적도 해서 사람들한테 도와주는 걸 보니 엄마가 한이 풀리는 느낌이 들고 이제는 우리 딸 정말 돈 말고 정의를 위해서 심장이 두근거리는 그런 일 하면서 살아 라고 하며 저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제 사건을 아는 거기 청소 아주머니 아저씨들이 전부 다 대단하다고 난리가 나셨대요. 딸 정말로 잘 키웠다고 하면서요. 저를 그렇게 좋게 봐주시니까 저는 그저 고마울 뿐이었죠. 도와주셨던 형사님도 진짜 큰 건 했다고 시민상을 받아야 할 정도라고 해주시고 여러모로 힘들었던 결혼 생활과 추적 과정에 보상받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누구를 도우려고 했던 일보다는 남편에게 복수하려고 집중해서 한 일이 이렇게 큰 나비 효과를 일으킬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그래도 나쁜 짓을 한 놈들은 감옥에 가게 되어서 정말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세상은 살만하다는 것을 절절하게 깨닫게 되었죠. 정말 아직도 그날을 생각하면 그 통장에 있는 거액의 돈을 생각하면 머리가 아득하네요. 멍청한 건지 차명 계좌로 그렇게 큰 돈을 훔치다니 금고에 숨긴 것도 아니고 말이죠. 제 전 남편이지만 너무나도 무식한 행동에 제가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창피하네요. 하여튼 그래도 사건은 잘 해결되었고 저도 이제 자유부인이 되었으니 더 이상 과거에 대한 미련은 없습니다. 행복합니다. 결혼 한번 잘못했다가 큰 코 다칠 뻔했네요. 하여튼 여러분들 뭔가 누군가에게 의지해서 인생을 바꾸겠다라는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능력을 기르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뒤통수를 당해도 무너지지 않고 나의 삶을 잘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 그렇게 당당하고 당차게 살아보자고요. 그럼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이게 좀 된 일인데 얼마 전에 사기 이야기의 뉴스를 본 게 저의 옛 기억을 건드렸네요. 모두들 사기당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자기 돈 잘 지키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은 믿지 마세요. 다들 내 자신만 믿으세요. 그리고 돈 많은 것보다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삶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어제보다 오늘 더 발전하고 나아지는 삶을 사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저희 시댁만 보더라도 돈 많아봤자 전부 다 껍데기인 인생이고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수단을 찾아서 매일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사랑받고 그렇게 사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결국 저희 전 시댁들은 돈만 쫓다가 싹 다 감옥에 가게 되었잖아요. 우프네요, 이 사실이. 그럼 저는 여기서 사연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감기 걸리지 마시고요. 요즘 날이 추워서 몸 특히나 건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돈이고 뭐고 건강이 있어야 모아놓은 돈도 쓰지 않겠어요. 요즘 절절하게 느낀 건 앞서 말했다시피 돈이나 겉에 보이는 물질 이런 게 아니라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나 그 주고받은 마음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한 걸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태도인 것 같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면 이렇게 뒤통수 맞는 일도 없는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결혼을 한번 실패했던 입장으로서 상대방과 결혼할 상대방의 집안을 보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자이거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그 부모님이 싸울 때 어떻게 싸우시는지, 부모님과의 사이, 부모님이 자식에게 대하는 태도 이런 걸 꼼꼼히 따지시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네요. 그럼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앞으로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힘드셨던 분들 새해 복 더 받으세요. 그럼 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속이 다 시원하네요.